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대한민국 오대한 특집.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국내 발병률 1위 갑상선암 편입니다. 네, 드디어 오대암 특집의 마지막 편인데요. 마지막이니만큼 갑상선암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국내 갑상선암 치료의 명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방내분비외과의 김은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 통계를 보니까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암으로 발견. 1위. 약 3만 2천여 명이 발견됐죠. 우선 갑상선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교수님? 목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길 중앙을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 그 바로 또 아래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윤상영골이라고 그러고 그 바로 직하부에 이제 갑상선의 딱 정중앙에 있고요.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이렇게 양쪽이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이제 커져서 목의 아랫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목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예, 그 정도가 맞겠습니다. 자기가 손으로도 만져지고 남이 봐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커졌거나 뭘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알갱이 같은 게 느껴졌을 때 그 정도만 해도 1, 2기 아닌가? 일반인들이 만질 수 있는 크기는 보통은 한 2cm 정도는 가까이 돼야지 만지는데 이게 크다고 다 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갑상선 자체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능을 좀 많이 한다든지 또는 기능 저하증 동반한 장하면역성 갑상선염 환자분들도 갑상선 자체는 많이 커지고요. 근데 이제 결절이 생겼고 딱딱하고 이 혹이 점점 빨리 크는 것 같고 또는 주변에 이제 림프절 같은 것도 뭐 만져진다든지 또는 환자분의 뭐 목소리가 갑자기 목소리가 이유 없이 변하는 것 같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가고 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동반이 되면 조금 더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작아요. 15g 내지 20g이 굉장히 작지만 이 작은 거가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이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발전소가 또 과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진대사가 너무 활발해지니까 지치게 돼요. 반대로 이 신진대사가 너무 떨어지면 발전소가 역할을 안 해서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맥 빠진 사람처럼 되는, 작은 장기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연료를 공급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갑상선암은 어떤 종류로 좀 나뉘어지나요? 예, 이제 갑상선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세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제 여포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이 여포세포에서 이제 기원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갑상선 유두암과 여포암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포세포 옆에 있는 C세포라는 거에서 기원하는 갑상선 수질암, 그다음에 또 이 유두암과 여포암이 아주 오래되면은 이게 변화를 일으켜서 또 생길 수 있는 역형성암, 미분암. 갑상선에 생기는 암의 95% 이상 가장 흔한 암은 갑상선 유두암이 되겠습니다. 이 갑상선 유두암 그 자체는 상당히 생존율이 좋아서 국립암센터 데이터로는 100.4%. 그건 어떤 거예요? 그게 뭐 하여튼 생존율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100%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즉 암 환자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지. 오히려 갑상선 암에 걸리면 오래 산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비슷한 나이와 성별을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거든요. 되게 네, 역설적이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더 오래 산다는 그래서 저희가 의미인가요?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사망이 20-30% 줄어요. 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0-30% 줄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한국의 의료가 참 좋은 거예요. 갑상선암 진단 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을 자주 오겠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다른 암이 있는지도 선별 검사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도 체크업해서 결국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다른 질환의 진단이며 치료가 빨라지는 거죠. 자기가 암 환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건강 관리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운동도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할 수 있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건강검진 환자들이 많이 이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암을 많이 발견을 하고 갑상선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두암이라는 거는 이제 분화갑상선암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분화도가 좋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거든요. 분화갑상선암은 1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10년 생존율을 따지는데요. 10년 생존율이 100%.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1기는 100%가 나오고요.
2기 같은 경우에도 9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1, 2기 정도 되면은 분화갑상선암은 거의 이제 돌아가시질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또 갑상선암은 좀 특이한 게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예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55세 미만의 분화갑상선암 환자, 그러니까 유두암이나 여포암 환자들은 암이 3기, 4기가 없습니다. 다 55세 미만에서 진단을 받으면 1기 아니면 2기. 또 1기는 갑상선 또는 주변의 림프절 전이까지만 있으면 다 1기가 되는 거고 2기는 55세 미만의 갑상선 분화갑상선암 환자가 뭐 폐나 뼈나 뇌나 이렇게 멀리 전이암이 있더라도 10년 생존율이 98%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잘 되고 전이가 됐어도. 네. 이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생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암 중에서도 좀 착한 암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사실 암이 어떻게 착할 수 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암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암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착한 암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장거리 승부가 필요한 암, 5년이 아니고 10년, 심지어는 20년, 30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승부가 필요한 암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북이암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착한 암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아주 분화도가 좋은 암이 나중에 분화도가 나쁜 암으로 바뀌어요. 역형선암, 미분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암. 아까 1, 2기 얘기했지만 그건 사기밖에 없어요. 진단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양극단에 존재하는 암. 그러니까 대부분은 매우 좋은 진행이 느린 장거리 승부가 필요한 암이지만 아주 극단적인 암, 결판 나는 암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유두암이나 여포암 같은 거를 이제 쭉 몇십 년 동안 갖고 계셨는데 잘 모르시다가 이게 보통은 한 70세 넘어가는 환자들 그리고 또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환자들 여기서 이 분화도가 좋은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갑자기 분화도가 안 좋은 미분화암 즉 역형성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진단이 됨과 동시에 거의 사망 선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가족분들도 아주 괴롭습니다. 퇴원하시기 전에 다시 암이 여기서 자라나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암이고 나중에 이게 너무 빨리 자라고 기도를 막고 이러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피도 토하고 드실 수도 없고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단 있기 전에 어떻게든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사를 굉장히 크게 쓴 적이 있는데 그 갑상선암 사이즈가 작고 유두암인 경우에는 좀 지켜보자. 그래서 지켜보되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하면서 커지는지를 보자. 그래서 그거를 능동적 감시라고 하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 감시 혹은 적극적 감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갑상선암 크기 작고 뭐 위험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경과 보면 된대. 그러면서 병원도 안 다니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의 침범의 위험성도 적고 뭐 이런 경우면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결과들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추적해도 암이 더 진행해서 크기가 커지거나 혹은 주변 조직의 침범이나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꼭 해야 되는 경우가 한 10 내지 20%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거꾸로 보면 8, 90%는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 거북이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또 얘가 분화도가 아주 나쁜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시할 게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 감시를 해야 되고 또 적극적 감시하다가 또 수술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의료진과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공유 진료하라, shared decision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같이 공유해서. 내 암은 뭐 6mm, 7mm밖에 안 되네. 뭐 나는 그냥 좀 이제 검사 안 하고 지켜볼래. 이러고서 병원을 안 다니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목소리가 좀 한 몇 년 지났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조금 크기는 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크기는 작은 암이라고 그러더라도 위치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위치에 있고 하필이면 자라나가는 방향이 갑상선 바깥쪽으로 자라나가서 그런 조직을 침범하면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신경 같은 경우가 한쪽이 기능을 못하면 성대가 한쪽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쉰목소리도 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다음에 살에도 굉장히 많이 돌리거든요. 음식 같은 거는 밥은 드실 수 있는데 물 같은 거 벌컥벌컥 못 드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평생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게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거를 그렇게 키워서 뭐 살고 죽는 병 아니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삶의 질이 나쁜 상태에서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또 암이 또 커지면은 불필요하게 수술 범위도 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을 했으면은 갑상선 절반만 띄고 나중에 갑상선 호르몬제도 안 먹어도 되는데 암이 좀 커지면서 근처 반대편에 또 다른 암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갑상선 전절제술도 하고 잘못하면 요오드 치료도 해야 되고 호르몬제도 평생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해보시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1cm 이하의 유두암이고 모양도 이뻐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 감시로 수술 않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불안하다. 그럼 난 수술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나 같으면 1cm 정도고 위치도 좋고 모양도 이쁘다. 뭐 내 나이 정도 됐을 때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전 할래요. 저는 지금 두 분 딱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김 기자님이랑 배 아나운서님 이제 선택지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 기자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뭐 수술 안 하고 지켜보신다고 그러시더라도 앞으로 한 3, 40년? 배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술 안 하고 이걸 지켜보면은 앞으로 뭐 7, 80년. 비쌀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다 주고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이 결정해 주세요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선택지가 있으니까 제가 드린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만약에 교수님들 자녀분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 초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제 딸내미가 이제 올해 고3인데 올해 이상하게 제 딸내미랑 동갑인 갑상선암 환자들이 연속으로 지난 겨울 방학 때 한 3-4명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수술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퇴원시켜주고 지금은 뭐 다들 잘 관리하고 있는데 아주 어린 그 소녀의 갑상선도 미용적으로 깔끔하게 수술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김무혁 교수님이 개발한 수술법입니다. 맞아요. 세계 최초로 경구 로봇 수술법을 개발하셨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요 로봇 수술 흉터를 이제 단순하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시경 로봇 수술들은 뭐 겨드랑이를 한쪽을 이렇게 한 5, 6cm 이상 쨘다든지 또는 유방이라든지 겨드랑이 쪽을 조금씩 재고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수술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기존의 수술법들이 보면은 흉터는 어딘가에 이제 남거든요. 수술 범위도 크고 그만큼 환자분들한테 수술 후에 통증도 많고 그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갑상선이라는 게 사실은 요 바로 입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목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치아 앞쪽에 네, 입안으로. 입술 아닙니다. 입술 안쪽. 입술 안쪽으로 네, 들어가서 입술 하는 안쪽으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처음 생각한 거예요. 네, 아니 뭐 사실은 그 전에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런 보고는 제가 하기 전에도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이 수술법 자체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독일에서 사실은 처음에 한 10케이스도 채 못했는데 아예 거기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그 의사의 수술을 막았답니다. 너무 많은 합병증이 생기니까 이런 술기적인 부분도 우리나라 의사들만큼 따라오질 못하죠. 그래서 저도 뭐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몇 케이스 했어요? 지금 막 1,500케이스가 넘어서 이제 2,000케이스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점이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물론 이제 미용적으로 흉터가 안 남는 게 이제 가장 크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또 좋은 점은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안 아프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입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플 것 같고 막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전혀 안 그렇고 사실은 수술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째는 상처가 안 생기니까 오히려 덜 아파하시고 식사도 그 당일날 다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제가 더 정밀하게 하고 조금 더 가까이서 확대가 많이 되는 시야에서 신경들을 잘 보존을 하기 때문에 제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목소리가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워가지고요. 좁은 부위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저한테는 많은 의사들이 배우러 오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다 가르쳐주고 뭐 다 보여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가서 이제 뭐 돌아가서 하다가 사고 치고 나는 포기했어 이렇게도 많이 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가르쳐 줄까도 생각했는데 이거 다 가르쳐 줘도 못하니까 이 김은혁 선생님이 바느질을 잘 떠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 의사만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비보험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비보험 수술이라서 비싼 거는 사실. 그거는 뭐 다른 로봇이랑 똑같이 뭐. 그리고 뭐 수술하신다고 제 월급이 1원 한 장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도 안 줘요? 아니 외국에서도 많이 배우러 들어오신다고요. 외국에서 엄청 많이 와 계시고요. 뭐 거의 제 수술실에는 항상 외국인들이 거의 뭐 몇 분씩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도 뭐 일본 친구가 와가지고 저 아침에 수술하고 왔는데 또 보고 갔고요. 아니 인간 문화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내가 배우러 가야겠어. K 메디슨이죠.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고 그것을 아주 제대로 실천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상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치료가 이제 요드 치료잖아요. 그 요드 치료 왜 하는 거예요? 수술만으로 완치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수술을 했더니 주변 조직이 침범도 있고 임파선에도 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나 뼈의 전이도 있거든요. 전이가 돼 있어도 수술을 해요. 일단 수술하죠. 아, 일단 예. 떼내요. 예. 그건 다른 암하고 좀 다르네. 다르죠. 눈에 보이는 건 다 떼낸 다음에 아, 일단은 떼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 치료를 하는 예.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미리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미리 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일단 다 떼준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는 요오드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면 갑상선 세포의 성격을 갖는 애들은 잘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을 요오드에 붙여서 주면 그런 폐에 전이되어 있는 암세포까지도 파괴시킬 수 아니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방사선 물질 같은 경우에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 방사선 그러면 뭐 체르노빌, 피폭 뭐 막 피폭 이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치료 방사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적은 용량을 선택적으로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서 대부분은 배설이 되고 일부 잔존해 있는 것도 반감기에 따라서 결국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치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뭐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효과는 매우 좋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암 환자가 아니 진행돼 있어도 왜 이렇게 치료가 잘 돼? 오래 살아? 이런 좋은 치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폐에 다 전이 돼서 저희 9살 됐던 저희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수술 2번 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4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완치가 됐죠. 뭐 머리가 빠지거나 이런 부작용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통상 한 번 치료로 대부분은 끝날 수 있고요. 방사선을 집어넣을 때 주사로 집어넣잖아요. 그때는 요즘은 먹는 걸로 먹는 합니다. 거래요? 예. 오. 아, 내가 잠시 한눈 파는 바람에 몰랐네 그거를. 그래도 격리는 안 해요? 격리? 저용량 보통 저희가 한 30mC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굳이 격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되는 고용량 치료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분비물에 좀 문제가 돼요. 특히 땀 같은데. 그래서 한 2, 3일 내지 3, 4일 정도는 좀 격리돼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집에 가셔서 일상적인 생활해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예. 제가 사실 5대암 특집을 쭉 하면서 공통점을 좀 하나 발견한 게 있거든요. 기자님 뭔지 아시겠어요? 뭐 암이 무섭다. 아, 그렇죠. 암이 무섭기도 하지만 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에 그 증상이 없다. 혹시 갑상선암도 조기 증상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갑상선암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증상이 하나도 없고요. 갑상선암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은 조금 암이 진행이 많이 되거나 늦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건강검진으로 증상이 없이 발견되지만 굳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갑상선이 있는 요 아래쪽, 목 아래쪽에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면서 그 혹이 조금 빨리 자라는 게 느껴진다든지 꼭 갑상선이 있는 부위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이렇게 임파선, 림프절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커진 게 딱딱한 게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원인 없이 안쪽에 성대나 뭐 후두나 이상이 없는데 목소리가 자꾸 쉬고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위내시경 해봤는데 뭐 식도도 다 괜찮고 한데 음식이 잘 안 넘어가고 자꾸 걸리고 못 먹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조금 갑상선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검진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받는 게 좋은가요? 생존율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데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찾아내냐라고 과잉진행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검진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초음파는 사실은 선별검사로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오래 사는 기대유명이 되게 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암 진단받아도 조기 발견돼서 오래 살게 되는 것들이 검진의 혜택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잉 진료의 이제 이슈들이 그래서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논문이 저희 의과대학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보통 10만 명당 갑상선암의 발생이 한 90명 정도 됐던 때가 있는데 그 논문 나온 다음에 그게 50명으로 줄었어요. 거의 반으로 줄어든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진행해서 안타까운 암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기암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진행암이 많아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갑상선암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되게 놀라운 결과를 발견한 게 갑상선 소위 과잉 진료 이슈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9명 정도 1000명당 갑상선암 과잉 이슈 이후에는 그게 0.7명까지 줄었어요. 확 줄었죠. 결국 과잉 진단이 많았던 거죠. 많이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초기에 너무 많이 수술한 거 아니냐. 그래서 0.7명까지 줄었다가 그 다음에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다시 2.7명으로 오히려 오. 이전보다 네.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네요. 그게 결국은 과잉 진료 이슈가 생긴 이후로는 뭐 갑상선은 별거 아닌데 왜 치료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고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과잉 진료도 안 되지만 과소 진료도 안 되겠다. 실제로 제가 이런 수술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좀 진행이 많이 된 갑상선암 환자들이 실제로 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그런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는 수술하고서도 회복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삶의 질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살고 죽는 문제로 볼 거는 아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진행성 갑상선암이 더 많이 늘 걸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런 과잉 진단 이슈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환자 풀이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또 수술법을 교수님께서 또 도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외과 의사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이게 수술하고서 목소리가 잘 나오느냐 환자분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마지막 외과 의사가 갑상선 수술을 잘해서 받은 의사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이 신경을 다 다쳐가지고 숨 못 쉬고 이렇게 성대가 막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신경을 다 찾아가지고 이 바네우드 신경이라는 갑상선 뒤에 있는 신경을 다 찾아가지고 보존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 이거 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외과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쁘게만 이렇게 잘 겉으로 보존만 하고 이러면은 수술한 이후에 나 수술 잘했다 이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이 신경이 손상받는 게 겉으로 멀쩡하다고 손상이 안 받은 게 아니라 겉으로 멀쩡하더라도 신경 안에 섬유 같은 게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굉장히 얇고 가늘고 약한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육안적으로 해부학적으로만 살려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신경이 기능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수술을 하자. 그게 이제 신경 모니터링 수술법입니다. 그걸 개발한 거예요. 개발은 제가 안 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한 예, 도입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환자분들 수술 후에 어떤 이 경과 같은 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후유증도 거의 없어졌고요. 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갑상선암도 예방을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을 하려면 또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환자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물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유들도 있죠. 유전적인 거, 가족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가 음식은 어떻겠느냐. 내가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는 해조류 같은 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드시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술한 후에도 그런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적절한 게 모든 게 이제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밸런스가 좋겠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저희가 원인으로 알고 있는 거는 방사선 피폭은 확실히 갑상선암의 위험 인자가 많습니다. 뭐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라든지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진 주변에서는 이런 순식간에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됐던 이런 인구에서 굉장히 많은 뭐 몇십 배 이상의 갑상선 유두암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영상 검사가 갑상선암의 유발 요인이라는 페이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CT 같은 거 찍으면 조영제를 넣는데 조영제가 사실은 이 갑상선에 가서 트랩돼서 딱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조영제를 쓰면 갑상선에 방사선 노출이 많아져서 이게 갑상선암을 증가시킬 게 아니냐 그런 페이퍼들도 있었는데 정설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흔히들 술, 담배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암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의 영향도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담배 태우는 사람들이 갑상선암이 적은 역학 보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부 설명할 때는 담배를 태우면 갑상선을 자극한 호르몬이 조금 억제가 될 수 있다. 또 흡연 자체가 갑상선 자체의 혈류를 조금 억제를 시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뭐 일부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진 않고요. 나는 뭐 갑상선암의 예방을 위해서 담배를 태우겠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전혀 권장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스트레스, 과로. 근데 이게 갑상선의 기능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이상하게 평소에 괜찮다가
약도 똑같이 드시고 하시는데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물어보면은 요즘에 과로를 했다, 잠 많이 못 잤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실제로 저도 과로하고 그럴 때 이렇게 피 뽑아 보면은 약간 기능이 저하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스트레스, 과로 이런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능 저하증 말씀하셨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잖아요. 걸리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는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갑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는 게 항진증.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게 떨어지니까 저하증 얘기하거든요. 근데 항진증이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가슴 두근거릴 수 있고 더위에도 민감할 수 있고 장운동도 활발해지니까 변도 자주 보고 설사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칼로리가 소비되니까 이유 없이 체중이 빠져요.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그래서 정신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죠. 반면에 저하증은 맥 빠진 사람처럼 내려. 칼로리 소비가 잘 안 되니까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겠죠. 장운동 안 되니까 오히려 변비가 생기고 열을 잘 못 만들어내니까 추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고요.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성도 증가하는. 그런 경우는 그 피 검사하면 금방 그럼요. 진단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검사 없이 피 검사, 한 방울의 피 검사만으로도. 근데 그 저하증이건 항진증이건 이게 갑상선 발생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예, 데이터 보면 저하증이 있거나 항진증이 있는 사람들이 갑상선암은 확실히 많습니다. 아 진짜? 그런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대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 갑상선을 적으로 인하고 공격하는데 자극하는 쪽으로 공격하면 항진증이 되는 거고요. 억제하는 쪽으로 공격하면 저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가 면역이 암의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죠. 항진증이나 또는 저하증 환자들한테 무슨 결절이 만져지거나 이럴 때는 적절히 검사를 그렇죠. 받아보라라고. 오히려 더 얘기를 하겠네요. 위험성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치료를 빨리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항진증, 저하증 어떻게 치료를 좀 하나요? 그러니까 저하증은 치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병이니까 그냥 호르몬을 보충해 주면 되죠. 항진증은 이제 치료법이 통상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는 항갑상선제를 쓰는 거. 이 첫 번째고요. 방사선 요오들을 가지고 갑상선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짜부러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호르몬 생산을 억제시키는 치료도 있고, 아예 수술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면 항진증, 호르몬 생산을 안 하니까 또 해결될 수 있겠죠. 전절제를 해서 아예 그 발전소가 없는 사람들은 호르몬제 약을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드셔야죠.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그래요. 갑상선 수술해서 없는데 선생님 제가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나 이런 얘기하면 갑상선 수술했으니까 갑상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없지요. 그러면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내죠. 그러면 드셔야 될까요 안 드실까요? 아, 예,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결국은 호르몬 조절이 갑상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장기 복용해도 큰 문제는 전혀 없네요. 문제 없습니다. 특히 저하증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저하증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호르몬을 먹여서 정상화시키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저하증이 없는 아이하고 전혀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먹어도 안전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을 평생 드실 때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관리가 잘 안 되면 특히 과할 경우에는 부정맥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심장에 무리도 될 수 있고, 최근의 보고에는 폐경 이후에 여성에서 호르몬제 복용이 골다공증을 발생시키진 않더라도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서 조금 그 진행 속도를 빨리 한다, 이런 또 보고들도 이제 있어가지고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골다공증 검사도 해가면서 관리를 다 해드리고 중요한 있습니다. 얘기네, 중요한 네, 얘기. 네. 네, 갑상선 전문가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두 분께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또 실천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당뇨도 보는 생활습관병을 보는 의사인데 환자분들께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소통, 소통. 두 번째는 순명, 세 번째는 사명.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저는 몸과 소통하고 대화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과식했다. 그러면 위, 장이 소화시키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가서 운동해야지. 저녁에 잠자면서는 야, 하루 종일 생각 아니라고 머리 얼마나 복잡했어. 오늘 저녁에는 푹 쉬자. 몸과의 대화. 두 번째는 이제 순명인데 순명이라는 게 하늘의 도리, 이치에 맞게끔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상식적인 거죠. 순리대로? 그렇죠. 조화롭게 먹는 거, 절제하는 거, 또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거, 적당한 활동하는 운동하는 거, 그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 순리에 맞춰 사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건강해야 되는? 내가 건강해야
환자들도 건강하다. 내가 건강해야 좋은 연구를 통해서 내가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러면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명언 제조기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떤 실천법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 우리 김신호 교수님께서 말씀 잘하시는 줄 알았지만은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과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환자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 본인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신경 쓰는 거는 좀 살 좀 빼야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갑상선암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구독자분들께. 예, 뭐 저는 한 가지 사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도 많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천천히 자라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하게 1cm 미만의 암이니까 초기 암이니까 아 이거는 아직 시간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수술 안 하고 잊고 사시다가 몇 년 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민하시고 저도 마음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갑상선암은 그래도 암은 아닙니다. 암으로 진단받으시면 꼭 전문가를 한번 만나시고 여러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너무 무서워할 것도 아니지만 무시해서도 안 돼. 이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스펠링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갑상선암 진단받은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수술로 인한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또 사실은 내가 암 환자라는 상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초기에 수술을 잘 했는데 아유 암 같지도 않은 거 왜 수술했어? 이거가 또 마음에 상처받는 분. 그 상처를 영어로 스카 SCAR이라고 하거든요. 그 C를 T로 바꾸면 뭐가 돼요? 스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음에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직면하면 진단받았지만 오히려 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명언 제조기. 자, 김철진의 이름은 낳는다 한국인의 오대한 특집 마지막 편 갑상선암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를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대양 특집은 오늘로 마치지만요. 매주 또 건강한 정보,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